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승주님, 저희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좀 바빴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너무 많았고, 또 승주님도 바쁜 일들이 많았고, 또 그 사이에 다행히 어떤 뭐 프론티어 랩들에서 막 큰 발표들을 해주진 않아서 저희도 좀 나름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나노 바나나 정도가 있긴 했죠. 그렇죠. 나노 바나나도 크다면 굉장히 큰 건인데,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오픈 AI에 지브리 오픈했던 것만큼은 큰 어떤 흥행은 못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네. 최근에 우연찮게 구글 코리아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사무실 회의실마다 나노 바나나 사용을 독려하는 그 장표가 한 장 떠 있더라고요. 구글 입장에서는 좀 흥행이 중요한 요소였을 것 같긴 해요. 네. 나노 바나나를 기점으로 해서 제미나이 사용률이 챗GPT보다 높아지는 그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이 팟캐스트 녹화를 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도 굉장히 열띤 대화들을 나눴잖아요. 신정규 대표님, 고석현 대표님 뭐 다 포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요새 최대 화두는 여전히 클로드 코드와 뭐 에이전틱 프레임워크, 엔지니어들의 생산성 향상, 뭐 주니어, 시니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딩에만 그게 머물 것인가? 아니면은 뭐 디자인이나 다른 서비스 버티컬로도 다 퍼질 것인가? 굉장히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단톡방에서 나누었던 그런 대화들을 한번 정리하는 층에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AI와 노동의 미래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5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는 뭐 에이전트의 해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 에이전트의 뭐 어떤 대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초에 리즈닝 모델 이야기도 한참 있었고 프론티어 모델의 발전상은 현재 GPT-5 수준까지 왔고 그 사이에 뭐 딥식 나오고 키미 나오고 뭐 엔스로픽 뭐 구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있었고 또 뭐 국내적으로는 소버린 AI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지금 9월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를 잡으라면 여전히 AI 코딩 툴인 것 같아요. AI 코딩 툴 때문에 바뀌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어떤 업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뭐 저희가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산업 영역이기도 하고 AI 쪽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가장 먼저 어떤 이 채용, 수용, 어답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딩, 디자인 등 기존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가까웠던 부분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단톡방에서 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에 대한 정의도 저는 새롭게 얻게 된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 그런 것들도 중간중간 한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AI 산업처럼 오디언스들의 갭이 정말 0부터 100까지 정말 끝에서 끝까지 늘어서 있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이 관점이 이 정도로 늘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급, 고급, 중급, 초급, 입문, 미입문. 최고급부터 이 미입문까지 아주 날카로운 첨탑 형태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최고급과 이 고급 사이에 선을 그었잖아요. 이 최고급에 있는 사람들 빼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할 게 별로 없다. 우리 똑같이 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모두 다 불쌍한 상태에 있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선을 거기에 그어봤습니다.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아, 한 8월 끝나면서 가을 들어오면서부터 또 슈퍼 인텔리전스 얘기들 타임라인에서 슬슬 보이는 것 같고 테슬라에서 이제 9월 2일인가 이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발표하면서 그냥 그림만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마스터 플랜 파트 4. 처음에는 그냥 전기차 만들었었는데 이런 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한번 커버를 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이제 피지컬 AI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되면은 미래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 가사 노동이나 우리가 알던 모든 형태의 육체 노동까지 다 로봇가 해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핵심 키워드를 이 지속 가능 풍요로움 서스테이너블 어반던스라는 말로 그냥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전기차 우리가 처음에는 로드스터 만들었지만 그 다음에 모델 S랑 X 힘겹게 만들었고
거기서 얻어진 돈과 세상에 증명한 어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우리가 전기차를 대중화시키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런 싼 값의 전기차가 나왔겠니? 그리고 그에 필요한 에너지 인프라, 태양광과 어떤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깔았고, XAI를 통해서 이제 일종의 인지적인 커그니티브 레이버, 물론 XAI 전에 그 자율주행을 먼저 만들었죠, 테슬라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지능으로 확장을 시킨 건데, 이걸 넘어서서 피지컬 AI, 피지컬 레이버, 육체적인 노동까지 대체하는 이게까지 되면 사실 인간의 노동은 지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육체 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지식 노동을 하든지, 뭐 서비스 노동도 일종의 지식 노동으로 친다면 그런 것들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다 대체해서 모두가 놀면 되는 세상이다 라는 아름다운 면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비관론자들도 당연히 있죠. 그에 반대에 있는 비관론자들. 최근에 타임라인에 유행하던 게 이제 MIT라는 이름이 또 굉장히 빅네임이니까 MIT 난다. 아마 여기가 뭐 A2A,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프로토콜 같은 거 정의하고 뭐 이러는 랩인데, 여기서 AI를 도입했던 한 몇백 개, 300개였나?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레포트에 대한 짧은 요약을 했는데, 얘들이 이거를 유행시키려고 첫 번째 인트로덕션 이제 95%의 AI 파일럿 프로젝트가 기업 내에서 실패했다라는 그런 태그라인을 잡았어요. 예. 근데 이게 안에 있는 내용은 정작 그 내용이 아닌데, 95%가 실패한데 AI는 거품이야. 이제는 폭락할 거야. 막 이런 것들로 요약됐던 게 기억이 납니다. 레포트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지점은 AI가 무용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이 실패하는 95%가 있는데 성공하는 5%가 훨씬 중요하다. 그 둘을 가르는 일종의 젠 AI 디바이드, 젠 AI의 차별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성공하는 회사들은 뭘 잘했냐? 솔직히 어떤 에이전틱한 시스템이 구현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에이전틱 프레임워크 나오기 시작한 게 막 작년 말 올해 초고, 사실 그것도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고 굉장히 혼재된 형태로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업에 썼던 파일럿들은 대부분 다 그 오픈 AI 챗 GPT의 GPTs 같은 류거든요. 그냥 모델 가져와서 프롬프트만 넣으면은 간단하게 돌아가는 일종의 굉장히 굉장히 간단한 라그 애플리케이션이었는데, 당연히 메모리나 툴 같은 소위 우리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 요새는 거의 없죠. 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언가 이 실무에서 현실적인 판단이 된 게 아니라 위에서 기업의 이제 최상층에서 야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한번 폼나겠네라고 내려진 프로젝트들은 다 망했다. 굉장히 실무선에서 바텀업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워크플로우의 이 백오피스 부분들, 너무 뻔한 그런 업무들 있잖아요. 예. 누가 해도 굳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크게 성공을 했다. 그 성공을 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컬처, 방법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격가지로 항상 얘기하는 게, 공공연히 다 알고 있지만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섀도우 AI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성공한 회사든 실패한 회사건 그냥 일반적인 노동자들, 지식 노동자들의 90%는 회사가 쓰지 않더라도 다 지들이 20불짜리 뭐 200불짜리 챗 GPT 결제해서 전부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에서 90% 정도가 다 AI를 어떻게든 사용한다라는 답변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꽤 앞서가는 그런 300개 회사들한테 한 거거든요. 끝부분에 이게 제가 보기엔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계속 가속화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빨리 적응하는 회사들이 소위 최적자로 등극을 할 것이고, 이 최적자들이 시장의 어떤 리더십을 선점하고 산업의 어떤 구조를 딱 확정하는 그런 시기가 뭐 길게도 아니고 18개월 이내에 소위 기회의 창이 닫힐 거다. 그러니 다들 정신 차려고 열심히 해라라는 게 이 메시지거든요. 핵심 메시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똑 다 없어지고 95%들은 실패한다만 있었던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던 부분이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약간 자신의 선입견이 있어서 읽고 싶은 내용을 읽었던 걸까요?
글쎄요. 이거는 페이스북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아무래도 본인들이 팔로우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 네트워크에 대부분 사람들이 갇히잖아요. 필터 버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커뮤니티에서 그 메시지만 증폭이 됐을 거고. 근데 의외로 제가 재밌었던 점은 이 레포트의 진짜 내용이 무엇다라고 이렇게 뭔가 반박하는 그런 류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 관찰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설은 야, 사람들이 어떤 레포트가 나와도 이제 인지 부하가 걸려서 이런 것조차 챗GPT에 넣고 요약해봐라. 이 내용이 진짜 이거냐라고 하는 거 거의 안 한다. 저는 문득 그냥 이게 진보가 가속하지 않았으면 바라는 그런 관성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의심도 살짝 해보게 되네요. 그렇죠. 그거 아무래도 뭐 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마치 주식을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좋은 뉴스에는 과하게 반응하고 나쁜 뉴스는 부정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그 주식과 사랑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관점들을 잃어버리는데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 회사 비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 초에 어떤 대변혁을 좀 겪었던 회사고 또 뭐 저희뿐만 아니죠. 타이밍상 클로드 코드가 나온 게 2월이니까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뭐 일주일 단위로 다른 소회를 밝히잖아요. 저희 단톡방에서 신정규 대표님만 하더라도 아니면 사이오닉의 고 대표님이라든지 그 회사에 클로드 코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관찰, 본인들의 사용, 물론 저와 승주님도 본인들의 사용 예가 굉장히 많이 접목되어 있고 관점들이, 가정들이 계속 바뀌는 거를 저희가 관찰해 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클로드 코드가 소개된 게 올해 2월이에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엔지니어, 저를 포함해서 뭔가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놓고 GitHub 코파일럿 붙이면 잘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쪽에는 브라우저 띄워놓고 제미나이나 챗GPT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서는 일종의 에이전트스러운 계획을 짜고 이쪽에서는 이제 코딩을 하면서 도움받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예제였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커서가 GitHub 코파일럿을 대체하는 강한 경쟁자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 커서 쓰면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클로드 코드가 이제 CLI 커맨드 라인 형태로 나왔을 때 이게 좀 그래도 익숙한 사람들은 올드 보이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감이 확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한 2달 정도가 지난 후였어요. 예. 와, 이걸 왜 이제야 썼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는데, 예. 그리고 제가 한 달 정도 미국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뭐 고민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3월 달에 제가 했었던 게 팀을 해체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로덕트 팀과 AI 팀과가 있었고 그들 사이에 어떤 팀 리더, 프로덕트 매니저가 있고 그 의견을 교환하고 맞추고 어떤 계획을 짜고 그래서 타스크를 나누고 뭐 이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저도 굉장히 모험을 걸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야, 이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보니까 이게 병목이다. 이걸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장 늦은 사람들의 거기에 조직 전체가 제한돼요. 빠르게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조차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시간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거꾸로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고 있어서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효율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월 말에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파워 오브 원 프로젝트를 하자. 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지 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하면서 개인 단위로 팀을 다 한번 쪼갰거든요. 이 AI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잘하는 이 저희 기준으로 100X 엔지니어, 100X 엔지니어한테 클로드 코드를 제가 강제로 써봐라라고 했는데도 아니 나 기터 코파일럿과 에이전트와 여기에 공짜로 붙어 있는 제미나이 플래시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클로드 코드를 쓰라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냥 한 1, 2주에 거쳐서 강제했었어요. 써봐. 돈 내줄 테니까 제발 써봐. 라고 하더니 한번 써보고 나서 이틀 있다가 와가지고
야, 내가 네 말을 안 들은 거를 어마어마하게 후회한다. 이 클로드 코드가 정말 신세계다. 클로드 코드 is all we need라고 하면서 막 그때부터는 이 클로드 코드 어답션이 회사에 막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떤 케이스가 베스트 프랙티스, 가장 좋은 예제가 되면서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모두가 클로드 코드를 쓰기 시작하고 처음에 이제 회사 그 API 어카운트로 쓰다 보니까 요금이 감당이 안 돼서 사용량이 많은 순서대로 맥스로 탈출을 쭉 시키기 시작했고 지금은 모든 엔지니어가 다 클로드 코드 맥스 플랜을 쓰고 있죠. 200불짜리를.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제가 보기에는 6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AI 모델링을 하거나 그런 쪽 엔지니어링, AI 엔지니어링만 하시던 분은 사실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를 하던 사람은 백엔드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요. 예, 그런데 모두가 다 풀스택 엔지니어가 된 거죠. 요 구간이 정성님이 되게 급격한 변화가 있으셨네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5월 달에 ADK's All You Need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밖으로 나가는 서비스들 ADK로 빌딩 하는데 심지어 저희 회사 내부의 인터널 툴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오타너머스 컴퍼니를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클로드 코드 SDK가 그 서비스의 백엔드가 되면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클로드 코드 SDK가 백엔드가 되면 마누스.ai 같은 거 그냥 생긴 거거든요. 제가 포인트를 짚고 싶은 거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급격한 그 변화의 포인트들이 요 시기에 계속 여러 회사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가 뭐 최첨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최첨단 회사는 AI만 하시는 회사들, 예를 들면 신정규 대표님이나 뭐 고 대표님이나 그런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의 케이스를 저 역시 많이 벤치마크를 했고 어떻게 보면 개척자라기보다는 얼리 어답터, 좋은 선생님들을 옆에 두고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베너핏이죠. 또 승주님도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프롬프트 나오면은 이거 꼬아서 이렇게 만들고 프롬프트로 프로그램 짜서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먼저 노출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먼저 노출되는 일종의 그 타임 갭 이게 경쟁력이자 1년 후, 한 달 후의 미래를 계속 바꾸는 핵심 요소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력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들이 사실 저희가 단톡방에서 하던 이야기들의 메인 어젠다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인재의 조건은 무엇이냐라는 그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9월이 됐는데 제가 그냥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1x employee, 10x employee, 100x employee. 예. 한글 영어 막 섞을 거예요. 어떤 때는 100x라고 하고 어떤 때는 뭐 10x, 10x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마시고. 근데 사실 이게 1x, 10x, 100x가 방금도 좀 웃기네요. 1x, 100x, 10x 뭐 이러니까 어쨌건 이게 진짜 어떤 한 명이 일하는 거에 10배다, 100배다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1x가 어떤 평균치라고 본다면 10x는 와, 그거보다 월등한 어떤 사람을 일컫는 거고 100x, 100x라고 일컫는 거는 그 월등한 사람과 보통 사람의 갭 정도가 또 있는 일종의 OOM이죠.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가 살짝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뷰티 회사다 보니까 안에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떤 그 지식 노동의 스펙트럼이 전통부터 첨단까지 역시 다 존재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도 뭐 엔지니어들이 AI를 쓰는 거는 뭐 100%인데 그냥 다른 부서에서도 아까 섀도우 AI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게 AI를 잘 쓰는 분들한테는 저희도 요금제로 회사에서 다 지원해 주는데 10X 인플로이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했어요. 갖고 예전 같았으면 기획서 쓰고 뭐 쓰고 하면서 서로 회의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은 반면에 리더가 본인이 생각하는 일종의 업무에 대한 프롬프트를 깔끔하게 가이드북을 쓰면 그게 일종의 클로드 코드에서 클로드.md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그 프롬프트를 그룹 프로젝트에 박아 넣고 안에 있는 팀장들이 거기에서 의사결정들을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빨라집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것들을 또 이네리트해서 거기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시나리오 생성하는 프로젝트들이 막 돌아요. 코드나 이런 CLI나 이런 거 하나 열지 않더라도 이 AI 툴을 적극적으로 어떤 어답트해서 본인들의 생산성을 10x로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본인들이 하는 일들은 비슷한데 이 9x는 AI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 이거는 뭐 저희 회사에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듣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 통계적으로 언제나 이 소수 20%는 왜 그래야 되냐라는 반문을 해요. 나는 내가 하던 업무 프로세스들로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내 생각대로 천천히 하고 싶고 그냥 인간의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그러한 새로운 어떤 일종의 그 제약, 임페러티브라고 얘기하는 걸 강요하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생겨요. 아마도 다 소소한 형태의 러다이트 운동이 회사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하기 싫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에 갭이 생기고 이러면 이분들은 두 가지 초이스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 회사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하고 인간적이지 않고 계속 이상한 일만 시켜. 이러면서 떠나는 그런 게 한 7, 80%는 되는 것 같고 20, 30%는 이제 그냥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1X와 10X 사이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미 프릭션이 좀 있다, 마찰이. 자, 그러면 이제 100X, 100X는 누구냐? 이 사람은 그냥 다 아직까지는 거의 엔지니어들이죠. 엔지니어링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죠. 단순히 섀도우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이용해서 하니스를 그냥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니스가 설계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사실 클로드 코드도 어떻게 보면 모델 주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니스잖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하니스거든요. 근데 그 클로드 코드 자체를 어떤 객체 삼아서 그걸 또 하니싱해서 연결하는 것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많아요. 그럼 그 SDK 가지고 걔를 클로드 코드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갖고 그 위에 또 메타 레벨로 서비스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일종의 컴퓨트 멀티플라이. 나는 명령은 한 줄 하는데 아랫단에서 일어나는 컴퓨트는 이 10x 인플로이가 쓰는 거에 100배, 1000배, 만 배가 뭐예요? 뭐 10만 배도 찍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 AI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레버리지 포인트다.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의 레버리지가 돈이었잖아요. 돈을 가지고 내가 없는 자원을 더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혼자서 했으면 못했을 일들을 더 크게 하는 게 뭐 돈, 팀, 뭐 이런 것들인데 자본을 넘어서는 이제 새로운 레버리지 이런 얘기들이 하고 있죠. 맥스 플랜이 그러면 이제 싸게 느껴지시는 건가요? 맥스플랜 200불이면 아직은 혜자죠. 물론 계속 뭔가 이 걔네도 돈 벌어야 되는 회사다 보니까 제약이 계속 생기는 건 느껴요. 그렇죠. 시간 제약도 자꾸 생기고 뭐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사용량이 더 늘기 때문에 200불짜리도 아 이거 얘네가 뭐 이렇게 자꾸 안 되게 하는데요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걔들이 뭘 줄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마도 우리가 소모하는 토큰의 숫자가 굉장히 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클라우드 코드 요새 굉장히 느려졌거든요. 너무 느려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싸게 잘 쓰고 있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덱스와 클로드 코드를 이제 왔다 갔다. 저도 제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뭐 클로드 코드랑 한 60% 일하면 40%는 코덱스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하나 끝나고 나면 코덱스한테 가서 리팩토링 시키고 오히려 또 안 된 점들을 지적해 봐라라고 하면서 그 사이에서 일종의 갭을 찾아서 이제 저를 가르칠 러닝 포인트를 좀 만들게 하거나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100X 인플로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혼자 일하는 게 가장 빨라요. 저희도 파워 오브 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게 한 명이 한 프로젝트, 한 명이 하나의 론칭 거, 하나의 서비스를 그냥 리딩하는 경우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오픈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 서비스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 서비스도 한 명이 만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과 AI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인간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보다 압도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AI를 사용하는 인간, AI과 AI를 사용하는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사실상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 명이 목적성을 설정하고 한 명이 프로젝트를 관장하면서 이 타스크를 매니지하면 이게 제일 빨리 끝나요. 물론 나중에는 AI와 AI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서 사람이 또 소외되는 시기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드 생성을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그 명세,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처음 막 코딩 이거 만들어 주세요, 저거 만들어 주세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소스 코드는 결국 스펙 문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 잘하는 사람은 플랫 모드 켜놓고 코덱스한테도 내가 명령하기 전까진 코드 한 줄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그 설계 문서만 같이 짜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 문서를 짜는 데 있어서 뭐 백테스팅 하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이제 툴과 이런 걸 써가지고 MCP로 뭐 걸려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명세를 쓰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또 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차이가 대부분 바이브 코더들은 AI가 무언가 명세를 쓰거나 얘기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다큐멘테이션이나 코드 안 읽어보거든요. 그냥 2번 오토매티컬리 하라라고 눌러놓고 가만히 있다가 결과만 보면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이브 코더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명세를 깔끔하게 써놓고 그 명세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 만족스럽다라고 여길 때까지 본인이 다 읽어봐요. 의심되는 부분은 유닛으로 뭐 만들어 보라는 것들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 어떤 증명이 끝나면 그때 엔터를 한번 탁 누르고 2번 눌러놓고 눌러 나가죠. 프로그래밍인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그 AI는 그 명령서에 맞춰가지고 뭐 밤새 일하는 거니까 그러는 식으로 일을 하죠. 예전에 저희 단톡방에서 봤었던 정규님이 보내주셨던 잡 디스크립션 트리도 여기서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대부분 그 스펙을 쓰는 데에서는 약간 티키타카 하는 모드들이 있는 거죠. 두텁게 컨텍스트를 쌓는. 그래서 그게 다 이해할 때까지를 주고받고 그게 깔끔하게 문서가 생기면 그 문서가 사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소스 코드거든요. 걔는 그 문서 그대로 코덱스에 갖고 가도 코덱스 깔끔하게 일 끝내고요. 그 문서 그대로 클로드 코드에 갖고 가도 끝나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 보니 이분들이 나와 혹은 회사와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필요하겠군. 왜냐하면 그냥 급여와 스탁 옵션 이상을 필요로 하겠구나. 예전에는 회사 단위에서 하던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제 그 사람 혼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저희 잘하는 엔지니어 그 친구는 이제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대단한데? 라고 하면서 제가 칭찬해주면 나는 일 안 했어. 클로드 코드가 다 만들어줬는데?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조금씩 시기가 지나가면 이 회사라는 틀 안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오픈 AI가 이제 링크드인 같은 AI 인재 채용 사이트를 만들겠다라고 뭐 어젠가 발표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구나. 한 명이 하나의 회사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거꾸로 저희 엔지니어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 미래는 이러니까 너네가 너네의 밸류를 더 높이고 나와 같이 일하는 시기 동안 무언가 나로부터 나에게서 얻어가야 될 게 있다면 코딩 더 잘하는 게 아니라 앙트러프러니어 스킬이다. 어떻게 시장에서 돈 되는 기회를 찾고 이거를 엔지니어링 문제와 결합시켜 가지고 계속 고객을 디벨롭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할 거냐? 이걸 하는 게 이제 핵심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해주거든요. 좋아해요. 이 포인트에서 이게 저희가 담을 내용인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정성님이 그 FD에 대한 필서스가 지금 약간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더 발전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게 사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지금 약간 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창출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이 틀만 가지고 묶여 있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 지금 사실은 유명한 게임 회사나 있는 사람들도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본인들의 캐파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회사와의 계약에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미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네, 저는 사실은 그런 헌드레드엑스
엔지니어를 매우 매우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럼 꼭 저희 회사와 저와 고용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형태의 계약으로 각자의 부가가치를 넓힐 수 있는 10X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그 얘기도 이제 한번 가보죠. 이 아래에 있는 주니어, 시니어에 대한 오랜 논쟁. 저희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할 때 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야, 이제 주니어 엔지니어가 제일 피보겠다. 그게 한 2, 3개월 전 얘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2, 3개월일지 한 달 전일지 요새 시간에 대한 관념이 너무 사라져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희 단톡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 한참 전이었으니까. 작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작년 말 정도부터일 수도 있어요. 신정규 대표님이 얼마 전에 아니다? 시니어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주니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계획도 AI가 훨씬 잘 짜는데 제가 방금까지 계획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제 신 대표님은 한 번 더 간 거죠. 어떤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아서 계획조차도 AI가 더 잘 쓰게 하는 메타 프롬프트에 혹은 메타 메소돌로지에 이제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원주님 편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게 팔란티어가 왜 떨어지느냐, 그게 사실 요 맥락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잖아요. 맞닿아 있죠. 예. 그래서 일을 무언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런 인간들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많아질 뿐더러 예전에는 정말 대기업에서 오래된 ERP를 교체하라든지 아니면 정말 오래된 공장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은행에서의 뭐 30년 된 코볼 로직을 교체하는 거 예전 같았으면 그것들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스페셜라이제이션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거 다 AI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한 정보의 비대칭 안에서 꿀 빨고 있는 B2B 소프트웨어들을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없어질 겁니다, 아마. 예. 이야기가 이제 좀 비산되니까 다시 주니어 시니어 논쟁으로 좀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니어만 있으면 되겠다. 일을 이니시에이션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조금 더 가면 그 사람도 필요 없는데 AI가 다 이니시에이션 하는데 뭐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건 또 너무 빨리 간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니어 시니어를 굳이 정의를 해보자라고 노력을 하면서 야, 주니어는 문제 정의나 평가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학습 능력이나 열정이나 소위 태도, 애티튜드가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니어라고 하자. 시니어는 학습 능력, 열정, 태도가 훌륭한데 이 경험이 많아서 정의나 평가, 즉 뭐 설계에서부터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시니어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고 대표님이 거기에 반례를 하나 제시하셨죠. 예. 어떤 한 명의 인재가 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태도 점수에서 하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AI와 결합하니까 성과가 무지하게 제일 크더라. 뭐 얘는 100x, 1000x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제 써주신 수식이 이거였어요. 저희 수식 보고 상당히 그래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의 성과라 함은 재능과 태도를 곱한 것에서 나왔는데 이 AI 시대의 성과는 재능이 더 중요하더라. 재능에 AI를 곱하면 태도는 멀티플라이어가 아니라 바이어스가 된다. 응, 더하는 텀이 된다. 곱하는 텀이 아닌. 이렇게 써주셨. 근데 요때 그 저희 편집자이신 유진님이 공유한 일본의 사례가 무능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그 사례였죠. 그렇죠. AI 곱하기 무능은 무능이다. 그러니까 이 재능이 0에서 1 사이가 있을 텐데 재능이 0 이상일 필요는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드렸었던 10x, 100x 인플로이의 정의 저도 계속 바뀌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같이 일하는 저희 인플로이들도 이걸 바뀌어갈 거고 어쩌면 저는 그들과 또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맡고 있는데 그 서비스에서 생기는 인센티브를 더 강하게 공유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혼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 맥락에서 나눴던 그 기존의 대화들은 이런 이분법적인 프레이밍은 별로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은 이 논의의 방향이 가리키는 것은 뭔가 좀 더 다른 질의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AI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또 한 번 불평등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써주신 제목에도 노동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흐름상. 현상에 대한 관찰, 이 관찰 때문에 이 저희가 계속 일종의 가설을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틀은 그냥 완전한 베이시한 통계에 항상 맞추려고 노력하거든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프라이어를 업데이트하는. 예. 그러면 프라이어에서는 내가 어떤 설정한 값이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결국은 시그널과 노이즈잖아요. 가설이 참이다고 생각할 때 이 증거가 발생할 확률, 가설이 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 증거가 발생할 확률, 그걸 더해서 이제 P2가 돼서 분모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양쪽을 항상 살펴야 되는 거죠. 예.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주님이 또 베이시안 좋아하시니까 나중에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불편한 이야기죠. 이 생산성의 격차 때문에 달라지는 그 인재에 대한 기대치. 앞서가는 회사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조금만 생각 있으신 분들은 다 어떠한 형태로든 본인의 회사가 AI로 생산성이 어떻게 계산될지에 대한 실험들을 다 마치신 것 같아요. 그 섹터가 파이낸스든 리거리건 뭐 디자인이건 코딩이건 뭐 서비스 업체건 혹은 브랜드 회사건 그걸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여러분들 아직 미입문자입니다. 다 해보셨는데 그분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업무가 대체된다 AI로. 그래서 코딩과 디자인 정도 막 클로드 코드나 나노바나나 같은 거 포토샵에 있는 AI 툴로 시작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지식 노동이 모두 여기에 다 해당하게 될 거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기대치가 탤런트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원엑스를 떠났어요. 다들 AI랑 결합해서 아까 섀도우 AI라고 표현했었는데 AI에 대한 리터러시는 알아서 다 공부해 오길 바라고 10x 정도는 내야 이게 기본이다라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회사에서 주요 인재나 혹은 뭐 창업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스스로 어떤 100x 인플로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느껴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창업의 랜드스케이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사실 저희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뭐 CS 취업 잘 안 된다. 왜냐면 기업들에서도 그 CS 신입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전부 클로드 코드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하이어해서 교육시키고 뭐 하고 내재화 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떨어진 거고. 그렇죠. 그리고 Y 컴비네이터 예제에서 보듯이 예전에는 창업팀 하면은 꽤 숫자들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PM부터 뭐 PO부터 디자이너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해가지고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팀의 그 어떤 사람 숫자가 10명이었고 저희 지난번에 원주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 투자에 뭐 70%는 다 인건비로 소진됐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2명 창업팀 너무 많고 한 명짜리 창업팀들도 있고 뭐 끽 해봐야 4명, 5명 뭐 이 정도죠. 세콰이어 캐피탈의 커그니티브 레볼루션에 대한 이야기는 10 트릴리언 AI 레볼루션인데 뭐 그냥 핵심만 놓으면은 증기기관이 1702년에 나왔는데 첫 번째 공장이라는 형태가 뭐 자리 잡은 거는 그로부터도 50년이 지난 후고 그런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근대화된 어셈블리 라인이 나온 거는 1900년대 초반이다. 무려 200년의 갭이 있다. 그 200년의 갭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였거든요. 스페셜라이제이션 임페러티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전문화의 어떤 임페러티브를 뭘로 해석해야 되나? 어떤 제한점? 예, 그냥 필요 조건 이런 건데 이 그냥 뱅글뱅글 도는 이 에너지를 각각의 산업에 맞춰서 어떤 전문화 시키는 거, 증기기관도 작아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이것도 일종의 하니스죠. 보면 이 하니스들이 자리 잡는 시기들이 필요했다. 근데 이거 똑같다.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 아저씨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2.0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를 과거에는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인지 능력을 대체하는 혁명이다. 커그니티브 레볼루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99년에 이제 GPU가 나왔는데 이게 일종의 증기기관이 처음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너럴 컴퓨테이션. 근데 얘가 첫 번째 팩토리 형태로 나온 게 이제 2016년인데 무언가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임페러티브를 넘어선 이 어셈블리 라인이 나오는 건 언제냐. 근데 저는 이거 나왔다고 보는 거죠, 올해. 코딩에서 클로드 코드 형태로 이제 나왔고 예전에 저희가 한참 얘기했던 커서 4X 뭐 이런 내용들의 이제 연장들이 있는 거고 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미국에서 산업혁명의 제일 부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락키펠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앤드류 카네기, 뭐 철강왕, 막 석유왕 막 등등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커그니티브 레볼루션 시기에 철강왕, 그러니까 앤드류 카네기나 락키펠러나 뭐 이런 포지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AI 스타트업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했던 게 뭐 사스 시장도 클라우드 시대로 오면서 엄청 커졌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테슬라의 아까 말씀드렸던 걔네의 뭐 마스터 플랜 뭐 4랑 비슷한 건데 이 서비스가 어떤 게 보면은 굉장히 큰 인더스트리거든요. 이제 사실 육체 노동을 하고 뭐 하는 경우 많이 줄었잖아요. 저희 공장에서 전부 기계가 일하지, 또 뭐 건설 현장에서 기계가 일하지, 사람이 다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미국에 있는 서비스 인더스트리를 그 템 기준으로 쭉 다 소팅을 해본 거거든요. 토탈 어드레스블 마켓,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이 큰지로. 이 서비스 인더스트리가 이만큼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템별로 하나씩 하나씩 다 AI로 대체될 거다. 지금 이 전체 인더스트리의 크기가 서비스 인더스트리의 크기가 10 트릴리언이래요. 10조 달러. 어마어마한 크기죠. 예. 근데 AI 자동화는 단지 20조 정도에 불과하니까 예. 사스가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한 것처럼 AI도 전체 서비스 시장의 파이를 매우 키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면서 저희 앞에서 얘기했었죠. 코딩과 디자인 같은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에 가까운 지식 노동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있는데 이미 바뀌었다고 봐야죠, 솔직히. 바뀌었죠. 법률, 그다음에 뭐 파이낸스, 뭐 컨설팅부터 해서 우리가 알던 고급 지식 노동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AI 서비스라이즈 될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생각하는 뭐 5가지 현재 투자 트렌드, 5가지 향후 투자 테마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약간은 너무 빨리 정의하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동영상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뭐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이 부분도 아직 이 스페셜라이제이션 임페러티브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얘가 얘기하는 뭐 5가지 향후 투자 테마 좀 빠른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 나온 이후로 요이 땅 시작하는데 200년이 걸렸고 그다음에 이 지구상의 모든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바꾸는데 그다음 100년이 걸렸거든요. 그죠? 1900년도 초반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2000년 초반에 사실상의 산업혁명이 끝났다라고 그냥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인지혁명은 어쩌면 10년 내에 끝나버릴 수도 있다. 나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야 이거는 무조건 뛰어들어야지 이걸 놓치면 이제는 더 이상 부자가 될 기회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그냥 제미나이 2.5 프로가 얘기한 거, 클로드 오퍼스 4.1이 얘기한 거, 뭐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직이 해체될 것 같다. 회사에서 뭐 미션 중심 플랫폼으로 고효율 개인의 등장. 한 사람의 생산성이 100배, 1000배로 증폭되면서 이제 더 한 곳에 모여 일할 필요가 없다. 과거 인스타그램이 13명으로 이 1조 원에 인수된 게 놀라웠다면 이제 한 명짜리 유니콘도 나오는 거죠. 나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한다고 진짜 나오진 않겠지만 이 시기상의 문제거든요. 이게 3개월 후에 나오냐, 3년 후에 나오냐, 혹은 10년 후에 나오냐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이런 게 나오는 시기는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잖아요. 얘를 심하게 더 요약하면 저희 예전에는 웹서버 다 웹서버를 우리가 짜야 되는데 웹서버 나왔고 웹서버 나온 거 위에다 뭐 레일즈 같은 웹 프레임워크 나왔고 그다음 모바일 프레임워크 나왔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C로 네트워크 프로그램 짜려면 200라인 짜야 되는데 지금 파이썬으로 짜면 2라인이잖아요. 어떻게 계속 앱스트랙션 되면서 앱스트랙션 됐다는 얘기는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어떤 노력들이 다 아래 레이어에 추상화 레이어로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산성 증가 때문에 저희 지난 20년간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시간이 계속 빨라졌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계속 가속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업의 역할 변화? 이제 더 이상 직원을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예전에 그 2008년에서 2010년 구글 다닐 때가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가장 이상적인 시대의 끝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뭐 80대 20, 그다음에 뭐 막 레스토랑 뭐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로 유명했잖아요. 한때 그랬죠, 한때. 제가 막 들어갔을 때가 그게 끝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리나 이런 것들로 조금 막 바뀌는 그런 시기였는데, 돈비 이브를 얘기하고 했을 때 그 즈음이죠. 근데 제가 그때 구글에 들어가서 느꼈던 게, 아, 이 회사는 회사가 아니라 이 하나의 거대한 벤처 캐피탈이구나. 그래서 팀이 위에서부터 자원, 그게 돈이 되었건 아니면은 CPU 자원이 되었건 사람 엔지니어 숫자가 되었건 그거를 따오는 노력을 하고 저 최상층은 그 자원을 그 배분하는 엘로케이션하는 일종의 벤처 캐피탈 역할들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그래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얘기인데 최근에 뉴스에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구글이 굉장히 많은 수의 중간 관리자들,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매니지하는 인플로이들의 숫자가 10명 이내였던 팀장들을 다 없앴던 걸로 뉴스가 한번 났었거든요. 이게 바깥에 이렇게 회자되진 않았는데 이미 구글 같은 조직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간 관리자가 필요 없구나. 앞에서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 프릭션이 줄어드는 문제랑 또 맞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약간 듀얼 프로블럼으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면 똑똑한 중간 관리자가 하나 있으면 생산성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X 매니지먼트. 그렇죠. 10X 매니지먼트. 아래 인플로이들이 10X가 되더라도 관리자가 1X면 딱 그 1X에서 전부. 병목 이론에 여기도 적용되는 거죠. 취약한 곳에 병목이 생긴다. 네. 양극화 심화, AI 지배계층과 디지털 농노. 이 농노란 표현은 제가 앞에서 뭐 힌트를 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AI가 지가 스스로 쓴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모두에게 동등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컴퓨팅 자원을 다루는 능력에 따라서 전례 없는 수준의 사회 경제적 격차가 발생하며 새로운 계급 구조가 만들어진다. 산업혁명 때도 그랬죠. 부르주아 계층이 나왔었죠. 예. 기계와 자본을 잘 융합해서 어떤 산업 자체를 하나씩 하나씩 소유하는 사람들의 계층이 나왔었고, 걔들이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 된 거죠. 여기도 나오는 거죠. 예. 컴퓨팅 파워가 이제 핵심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AI 모델 접근권이란 나오는데 저는 저는 실리콘밸리의 존재를 굉장히 아름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민간의 이상주의자들이 경쟁을 이렇게 빡세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20불만 내고 이런 모델을 과연 쓸 수가 있었을까? 구글과 같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전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이렇게 민주화되고 평준화된 시기가 과연 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구글의 창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의 핵심을 이끌고 이런 혁신들을 주도하면서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인류사 관점에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와 권력을 결정합니다. AI 지배계층의 탄생. 이 아래의 내용들에 나오는데 AI 지배계층과 그다음에 이제 AI의 이쪽 노동자로 편입된 10%, 거기까진 다행이다. 근데 나머지 하위 90%는 아까 테슬라는 아름다운 얘기로 서스테이너블 어반던스라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굶어 죽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 위에 상위 10%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으로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든 서포트는 될 거거든요. 먹고 살 겁니다. 예. 이것도 약간의 저는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세상이긴 한데 항상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어떠한 수단이 탄생해도 취지는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탄생하는데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만들거나 겨울에 추운 사람을 없게 만들거나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요. 상대적인 격차는 더 심화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공간이 잠재해 있는 요즘이라고는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나눴던 대화는 또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그걸 한번 또 소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완전 100% T이다 보니까 이거를 증거와 과거의 역사에 있었던 프라이어들의 그냥 빗대서
다음 예측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 200% T일 거 아니에요? AI 모델은. 걔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번 시스템의 재설계, 일의 종말과 가치의 재정의. 예, 가치의 재정이라는 표현이 승주님과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경제, 교육,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경제 시스템도 어떤 뭐 GDP가 아니라 노동 시간이 아닌 다른 생산성 평가의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쩌면 진짜 저희가 호모 루덴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다. 그래서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 보게 될 그런 소사이어티의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관심 경제, 어텐션 이코노미. 구독자가 얼마이냐가 이제 새로운 자본인. 저 예전에 뭐 부의 미래 무려 20년 전에 써진 엘빈 토플러의 책인데 거기서도 뭐 프로슈머 얘기하면서 1,000명의 팬을 거느리게 되면 너 안 굶어 죽는다. 미래에는 그런 1,000명의 마이크로 이코노미를 견인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가 미래의 모습일 거다. 지금 그걸 바라보면 20년 전의 예측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정확했죠. 네, 그런 시기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AI와 노동의 미래 뭐 너무 거창한 주제를 잡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저도 계속 이게 요즘에 다시 돌아오고 꽂히는 쪽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우 맞닿아 있는 2025년 현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가 지금 결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거대한 담론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이 몇 개의 관찰을 말씀드린 거지, 무언가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요소, 인간의 어떤 숭고한 의지라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결합됐을 때 방향이 바뀌는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 또 이 AI 담론이 무언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뭔가 좀 디스토피안적인 암울한 미래보다는 아름다운 미래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게 희망사항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건 아름다운 미래고 좀 더 모두가 행복하고 소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지. 니들은 나의 노동자가 되어라. 나는 먼저 떠날게. 뭐 이렇게 나는 화성으로 갈 테니 니들은 이 험난한 지구에 남아라. 뭐 이런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이 사회의 담론을 최전선에서 이끄는 그런 데미스 하사비스나 뭐 구글 뭐 샘 알트만조차 그들이 바라는 건 다 아름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드는 게, 이 정성님을 제가 관찰했을 때 계속 일관된 메시지가 있지만, 저희가 2월, 3월에 나눴던 이야기, 5월에 나눴던 이야기, 지금 9월에 나눈 이야기에서의 그 디프가 있고, 그레디언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식의 방향성이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피곤하지만 알아채려고 노력하는 게 당분간은 역시 그게 기회나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급격하게 조정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거를 한 3개월쯤 겨울잠을 자고 와도 상관없나 아니면 상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희 팟캐스트의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 도망 전문 팟캐스트. 이 AI 슈퍼 인텔리전스의 시대에 미약한 인간인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느냐가 시작점이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도망의 비유라면 뭐가 다가오고 있는 거를 계속 보고 있지 않으면 못 도망가잖아요. 그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주님이 항상 그 강조하셨던 게 런만큼 언런이 중요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그 가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다 무용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관찰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주님이 그라디안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느끼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액션을 계속 가지 않으면 사실 위험해지는 건 맞거든요. 개인 입장에선. 결국 가중치, 웨이트를 업데이트 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다라는 말이 정답이죠. 예, 죽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래서 오늘은 뭐 정성님의 AI와 노동의 미래, 아마 저도 제 관점으로 후소편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일단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AI와 노동의 미래 좀 중구난방이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